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재단 호출형 노동자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호출형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보통 이런데 그 첫 번째 강연을 이렇게 맡게 됐을 때 보통 기대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먼저 이 앞에 이렇게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방대혁 대표님 나와서 또 지루하게 한 10분 정도 말씀하시고, 보통 이런 거 이렇게 한참 끝난 다음에 드디어 개회식 끝났네라고 하면서 드디어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첫 번째 연사를 맞이하는데, 이거 개막식이 레크레이션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네. 저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재단을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좀 들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주제와 그리고 너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비영리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영리 기관은 연세대학교이고요. 교육 비영리 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랩 2050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민간 싱크탱크, 비영리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연구활동가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푸르메 재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단체에 또 함께 관련해서 함께 일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비영리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투를 망설인다라는 표현을 처음에 이 강연을 부탁받고 정했었는데, 이 날씨에 오늘 1호로 오신 우리 서귀포에서 오신 선생님을 뵈니까 망설이는 분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어떤 지금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과거는 어땠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분투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따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네,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시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여름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외국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 연남동 홍대 맛집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섭외해서 그분들을 소개시켜줘야 할 만큼 굉장히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가 너무 작지만 1960년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1950년대에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국가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남부 유럽보다도 더 잘 사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과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를 살 것이다라는 믿음과 행복과 여유와 평안과 혹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한번 보시면 휴대폰 얼마나 편안합니까? 너무나 쉽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 친구 집에 전화 오면 꼭 부모님이 받으셔서 저 죄송하지만 누구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연락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연락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졌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회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더 풍요롭고 더 부유로워진 것도 맞는데, 우리가 정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몇 개의 카톡방에 지금 소속되어 계십니까? 카톡방 20개 이상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아마 활동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카톡방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학생들조차도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카톡방에 다 소속되어 있는데, 정말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연결의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누구와도 연결돼 있지만 누구와도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고 편안해졌고 부유로워졌고 풍요로워졌고 연결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왜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회가 뭔가 아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제 하나의 이유가 가치와 가격이라는 이슈에서 한번 제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네. 하나의 축은 현재와 미래이고요. 다른 하나의 축은 가치와 가격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가치는 인간의 관계와 복지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어떻게 보면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항상 존재한다고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지만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게 가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아침마다 이야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어느 날 사라졌을 때 그 느끼는 그 큰 빈자리는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무언가 이 불안의 존재, 불확실성의 존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10,000 시대 혹은 $5,000, 1인당 $5,000 GDP의 시대에서 $30,000로 왔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래서 $40,000가 되면 나아질 것 같고 $50,000가 되면 나아질 것 같은 바로 그게 원인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너무 이 가치를 착취해서 가격을 계속 짜내려고 했던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시적 패러다임이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가격을 생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기업들도 그렇고 기업들은 이제 재무적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기에 너무나 몰두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들을 지탱해 왔던 많은 소중한 가치들, 돌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신뢰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린이 청년들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근시적 패러다임은 우리가 많이 마치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거기에서 황금알을 꺼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돌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신뢰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가능 패러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그런 거죠. 만약에 저 밀림들을 가만히 두면 돈이 하나도 안 되죠. 그 밀림을 자르는 순간 사람을 고용하면 GDP가 올라가고 굴착기가 들어오면 GDP가 올라가고 나무를 팔면 GDP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무언가를 심으면 또 GDP가 올라가고 그걸 팔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임금이 생기면 그게 또 GDP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시적 패러다임을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도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동이나 청년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균일하게 만약에 이렇게 유지된다면 안정된 사회가 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균일한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 불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 그러니까 가격을 경제적 가치라고 표현을 한다면 경제적 가치에 대비해서 사회적 가치가 점점 희소해지는 그런 사회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위험은 증가하고 반대로 사회적 안녕은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인데요. 청년 고립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치는 가격과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가 희소해지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냥 매일 먹던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순간 그게 돈을 내서 사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그냥 믿을 수 있는 동네였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여기에다가 방범, 이제 믿지 못해서 무언가를 설치하는 순간 돈을 내야 되고, 우리 아이가 혼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돈을 당연히 낼 필요가 없다가 그게 믿음직하지 못하면 내가 반차를 내서라도 우리 아이를 학교 앞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 가치가 희소해지면 가격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GDP는 올라갈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그 청년의 고립의 문제는 제가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2019년도에 고립 청년이 3.1%, 약 54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5%가 넘었고, 2023년도에 통계가 이제 빡 나왔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고립돼서 나오는 그 가치의 그 희생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그것을 굳이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7조 원의 사회적 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가격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고립된 청년이 고립되지 않는 청년만큼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였을 때 그 비용만 해도 6조가 넘는다는 저희의 그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예전에 가족이 담당했던, 공동체가 담당했던, 비영리가 담당했던 그런 어떤 그 산소 같은 것들이 희소해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이곳저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석학들이 다양한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 제기 중에 주목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격에 종속돼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너무 이 가치의 문제를 혹은 가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을 키우고 혹은 국가를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 막상 그 국가와 시장, 원래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이 꼭지점, 세 번째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시민사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허약해진 것이 이 균형이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엘리트층은 우위를 지키려고 싸우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독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번영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양극화와 비타협이 이 시대의 질서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저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이 저자분들이 하신 말씀에는 이 자유를 얻어내는 일은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도 자유를 좋아하십니다만 조금 다른 결의 그 자유를 얻어내는 일은 국가와 엘리트에 맞서는 사회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 바로 세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세 번째 이 사회의 능력이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비영리가 지금 다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국가는, 시장은 가격을 창출하기 위한 게 원래 핵심적인 그 존재의 이유이고, 반면에 국가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 단기적인 정치 경쟁이나 관료적 문제 해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양쪽 끝에서 도저히 타협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경쟁들을 하고 있고, 뭔가 가운데 서는 일조차 쉽지 않은 그런 정치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도 어떤 국가에만 의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 국가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과거를 볼 것처럼 이 세 번째 꼭지점이 혹시 허약해졌기 때문에 이 국가와 시장의 어떤 질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역사로 약간 돌아와서, 그러면은 비영리는 항상 이랬을까? 우리 시민사회의 모습은 지난 한 쭉 80년, 70년을 돌아보면 어떤 모습일까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분투 1기, 분투 2기, 분투 3기라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분투 1기는 한국전쟁부터 민주화 시대까지, 그리고 분투 2기는 민주화가 된 이후부터 아마도 지금까지 혹은 코로나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을 저는 분투 3기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분투 1기는 한국전쟁부터 민주화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비영리에는 크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가 있고,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 소위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존재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고, 국가도 가난했고, 개인들도 다 가난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큰 사회적 위험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빈곤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욕구나 수요도 굉장히 높았고,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해외 원조가,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하듯이 해외 원조 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보육원을 운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단체를 운영을 하거나 그 빈곤의 역할을 채워줬던 그 역할을 했던 곳이 빈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그 자리를 우리의 비영리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대리자의 역할로 비영리가 성장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거의 그냥 국가가 복지에 지금하고 너무 다르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해 라고 이렇게 던져주고 뒤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비영리를 운영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지만, 또 상당히 이 당시에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국가가 전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 사회는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농민운동이라든지 민중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단체들이 이렇게 커지면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분투들을 계속 해 오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사진들인데요. 구세군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하는 농민운동이나 아니면 민주화운동의 초기의 모습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투 2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분투 1기 때가 밑거름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분투 2기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가 꽃을 피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특히 민주화에 성공을 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 비영리단체들이 막 생겨났던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국가가 아직은 진출하지 못했던 여러 삶의 영역들, 여성, 젠더, 환경, 복지, 고용, 노동,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비영리들이,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주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료들이 먼저 이 비영리 단체를 찾아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바로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성장을 하고 굉장히 두터워지고 이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그런 기반이 됐었고요. 그래서 2000년 정도의 전후가 되면 여기 있는 조사의 결과처럼 정당 혹은 재계, 언론 이런 것보다 비영리나 시민단체가 훨씬 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그 조사 결과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 성장의 또 이면에는 1997년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위기 때 시장이나 국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개수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각 지역에 다 퍼져나가면서, 사실 아마 글쎄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지역들이 개토화라고 하는
빈민화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지역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비영리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경실련, 참여연대, 아마 환경연합,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곳들에서 우리 사회 지금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조금 더 투명한 시장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기 이제 20년 넘으신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분투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산소들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잘 인정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분들에게 인정하고 그런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초반에 정점을 찍으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 분투의 2기의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는 오히려 이렇게 축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왜 그랬을까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가 바뀌고 소위 최초의 진보 정권, 야당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야당 혹은 진보 정부 이런 곳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새로운 아젠다를 추진할 만한 사람과 아이디어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함께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시민 운동을 했던 비영리에 계시는 분들을 이 정치나 관으로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비영리나 시민사회가 성공해서 국가는 점점 좋아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시민사회나 비영리는 오히려 약간 위축되어 가는, 그래서 예전에 훨씬 더 자유로웠던 비영리에서 국가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다 받아서 자기가 국가 정책으로 만드니까 그 국가 정책 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옹호형 단체들도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더 정치적인 정당성 같은 것들이 어떠한 정당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거나, 근데 그런 시기들을 2010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공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시민사회와 비영리가 오히려 위축되는 역설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게 지난 10년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비영리 단체나 시민 단체가 훨씬 더 전문성도 높고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관료들도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책 연구기관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전문성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도 국가가 계속 앞서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분투의 이기가 무언가 이렇게 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보내면서 계속 여기가 이 삼각형 꼭지점 중에 하나로 계속 두툼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능들이 좀 약화가 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던 한 비영리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래된 단체들은 늙어가는데 젊은 활동가들이 잘 유입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오늘 젊은 활동가분들 아까 선물 받으셨으니까 그냥 선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소중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사실 그 젊은 층들의 유입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어떤 지역에서 시민 활동가 분들하고 함께 간담회 같은 걸 이제 강연 같은 걸 했었는데 젊은 활동가가 없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시민사회는 그 안에 에너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코로나 때라든지 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 선함을 분출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굳이 이제 비영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서 표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이 디지털을 매개로 한 새로운 활동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리가 아닌 비영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목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투 3기에 저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분투 3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인 자체가 주는 충격도 있지만, 저는 그 사건이 주는 트리거 효과, 방아쇠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해외로 치면 이미 한 2007, 8년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다 했던 얘기들인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지는 벌써 한 15년이 됐는데, 낡은 것은 사라져 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 말을 그람시라고 하는 유명한 분께서 한 말인데, 그 공백, 거대한 공백, 낡은 것은 사라져 가는데 새로운 것을 채우지 못하는 현재의 거기에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 지식, 주체의 공백이 있고, 그리고 그 공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 다소 위축되었던 시민사회와 비영리 시민단체, 이 새로운 꼭지점이 강화가 되어야 국가도 건강해지고 시장도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가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복지국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위험의 진화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 있었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아빠의 소득 상실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빠가 소득 상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가족이 평안하고, 가족이 평안하면 국가가 평안하다. 그래서 사실 연금제도나 실업보험이나 건강보험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아이디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잘하면은 큰 문제 해결에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키워드가 돌봄과 숙련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돌봄의 공백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가 없게 되면서 계속 국가,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의 사회 서비스나 고용 서비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제가 풀린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새로운 위험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위험은 디지털화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디지털화의 특징은, 제가 농담으로 깅 노동자다, 여기 호출형 노동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호출형 노동자는 이 디지털화의 산물이고, 이 호출형 노동자의 특징은 동료가 없이 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함께 상사를 뒷담화 할 수 있는 동료가 없는 그런 문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디자인을 해주는 크몽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우리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다 고립돼서 나타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쓰고 싶어도 택시를 부르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손만 흔들고 계시는 어르신들, 계속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하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이후의 중요한 문제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풀린 건 아니고 그 문제 위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독과 관계의 문제, 이 문제를 과연 그냥 예전의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이렇게 센터를 쭉 만들면, 아니면은 사회 서비스를 확장해서 바우처를 제공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 저는 이 문제는 색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 지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100명 중에 21명이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 2020년도에 우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대한민국, 100명 중에 37명이 우울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제가 넷플릭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너무 한 편 한 편을 앞에 10초를 넘기지 않으면서 본 거의 최근 유일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문제가 점점 커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그러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많이 확충하면 문제가 끝날까? 다시 사회로 돌아간 이 드라마를 보시면 나옵니다. 네.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으면 가족은 예전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모와 삼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는 사라져가고 이 산소가 지금 희박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우리 시민사회와 공동체와 비영리에게 저는 그 길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내가 지칭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그 외국 문헌들을 좀 찾아봤더니 civic entrepreneur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옛날부터 써왔던 표현입니다. 거기 그 책에 civic entrepreneur라고 하는 책에 그 맨 첫 장에 소개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노마 레드펀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인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갔을 때 학부모가 대부분 다 실업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한부모이셨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 학교를 오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부임을 하셔서 이분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ABCD를 잘 가르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겠다는 것을 금방 아신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나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우리 교사들을 잘 관리하고 이 교사들이 좋은 학습을 하게끔 해야지 라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했다면 아마 이분은 civic entrepreneur라고 하는, 저는 이분을 이제 시민 분투가라는 한국의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아마 이런 호칭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딱 봤더니 이 아이들을 바꾸려면 학부모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학생을 넘어서 학부모를 계속 데려다가 함께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를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가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공동체까지를 함께 태클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여기에서 떠나고 싶었던 적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이고 아마 여기서 오래 활동을 하신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이 노마 레드펀 교장님도 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년 후가 됐을 때는 90% 이상의 학생이 출석하고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지고 학교를 아예 평생교육의 장으로 함께 만들어서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또 이 부모님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지역의 활동가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지역이 다 변화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우리는 이런 분을 civic entrepreneur라고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분은 교장 선생님 그 이상이어야만 했다. 그분이 바로 civic entrepreneur다, 시민 분투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ivic entrepreneur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의 비영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 라는 건 알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라고 봤더니 막 구글링하고 네이버를 막 뒤져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 시민 기업가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기업가라고 하는 엔터프리너라고 하는 시장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더 봤더니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 자신의 주어진 그 역할과 능력에 넘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끊임없이 활용하는 관리적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그 엔터프리너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시민 분투가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시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아이디어, 방법, 발명, 기술, 자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려고 하는 분들을 시민 분투가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의 주제가 분투라는 주제라서 이게 너무 잘 맞는다.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분들,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던 간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인간 대통령 후보들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알아야 되는 모든 지식을 완전하게 학습한 AI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다라고 치자. 너희들은 누구에게 투표를 할 거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끼리 토론이 아직까지도 계속 그 뒤에서 토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가장 핫한 토픽이었는데요. 학생들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약 3대 2 정도로 AI 대통령을 뽑겠다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근데 대체로 약간 공대, 제가 이게 교양 수업이라서요, 공대생들이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실망해서,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아예 얘네들이 더 나은 답을 찾을 것 같아서, 뭐 그 이후로 계속 그 논란들은 계속 됐었습니다. 뭐 AI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AI 대통령 후보가 또 나올 거예요. 뭐 그리고 아니 걔네들은 35살 미만이기 뭐 20세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나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래서 어떤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 되면 이 AI를 활용해서 나는 그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의원들도, 의원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어제 한 학생이 이제 거기 글을 이렇게 남겼었는데, 그 글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을 자기가 다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한 정치인을 선발하고 그의 도덕적 해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수동적 소시민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그 논의의 디베이트의 방향을 이렇게 꺾어 주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한 마디로도 이 많은 학생들의 방향이 바뀔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를 보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AI는 편향됐다, 그리고 뭐 이주민이 오면 나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AI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AI도 편향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것 같고, 이주민분들도 와서 딱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케어하고 돌보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면, 제가 유럽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신의 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들면 아마 AI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는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한데 약간 바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합리적인 결정은 뭐냐면, 비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그 혜택과 편익이 나한테만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냐면, 비용은 나한테만 청구가 되고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게 비합리적일까?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의 여러분의 활동이 우리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담론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갈 때 21세기 이 분투의 3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불안정하게 사시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개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저는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아내 카톡에 있는 표현입니다.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처음으로 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